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에서의 마지막 악장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난다는 분이 많죠. 1978년 영화인 조스입니다. 상어가 습격해오는 장면을 긴박감 있는 음악으로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단 2도 찐짠 찐짠 찐짠하는 음형이 신세계에서 교향곡과 닮았습니다. 물론 드보르자크는 19세기의 작곡가였고 유럽에서도 내륙에 있는 체코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으니까 상어와 같은 걸 음악으로 표현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건 어떨까요? 드보르자크와 기차, 엉뚱한가요? 영 엉뚱한 상상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차는 사실 드보르자크에게 평생에 걸친 사랑이었습니다. 때는 1850년 프라하 교회에 있는 불타바 강가의 작은 마을 넬라호제베스에서는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철도공사였습니다. 기차는 그 당시에 신문물이었습니다. 36년 앞서서 1814년 영국의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했습니다. 1830년에는 영국에서 처음 지역 간 철도가 놓였고 독일에서는 1835년에 처음 철도 노선이 탄생했습니다. 1840년대가 되자 유럽 각국이 철도 공사에 한창이었습니다. 넬라호제베스 마을에 사는 9살짜리 드보르자크의 집은 저녁마다 철도공사 인부들의 노랫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 집이 푸주간과 선술집을 겸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을 지나는 철도는 체코에서 가장 큰 도시인 프라하와 독일 드레스덴을 연결하는 노선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지나가는 기차는 드보르자크에게 넓은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었겠죠. 어린 드보르자크는 기차를 좋아했습니다. 16살 때 프라하의 음악학교에 입학하면서 드보르자크의 기차 사랑에는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근처의 터널 위에 올라가서 프라하역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열차의 번호 그리고 세부적인 모습들을 수첩에 적고 그리고는 했습니다. 역에 가서는 기관사나 열차 점검원들에게 이것저것 기술적인 걸 물어보기 일쑤였고요. 열차 기술자들은 이 어린 음악가에게 기차에 대한 모든 걸 알려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유명 음악가가 된 뒤에도 드보르자크는 음악을 빼고는 기차에 정신을 쏟았습니다. 요즘 말로는 1세대 기차 오타쿠가 된 거죠. 가는 곳마다 기차역에서 시간표를 베끼고 기차들의 번호와 특징을 기록하면서 기술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주 여행을 할 때마다 미리 시간표를 손에 넣어서 기차 여행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것도 이 드보르자크의 각별한 취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중요한 기관차 특징 같은 건 머릿속으로 주르르 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기차를 사랑했다면 드보르자크는 작품 속에도 기차를 묘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드보르자크의 작품 중에 기차, 기관차, 철도 그런 제목을 가진 작품은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드보르자크의 작품 속에는 기차의 흔적이 들어있다, 엿보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드보르자크의 현악사 종주 12번 아메리카입니다. 이 곡에서 마지막 사악장의 빠르고 흥겨운 시작 부분은 기차를 여행을 하는 흥겨운 기분을 묘사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들으셨던 교향곡 9번 신세계에서 그 사악장도 기차를 묘사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작품입니다. 강렬한 포르테로 시작해서 가속이 붙죠. 기차가 가진 육중함, 기계적인 느낌, 점점 에너지를 쌓아나가는 느낌이 기차 출발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드보르자크는 생전에 이 두 작품에 대해서 기차와 연관됐다고 말하거나 쓴 일은 없습니다. 결국 듣는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 그런데 작곡가 자신이 직접 기차를 묘사했다라고 말한 작품도 있긴 있습니다. 드보르자크가 44살 때 쓴 교향곡 7번입니다. 이 곡의 1악장 시작 부분에 대해서 드보르자크는 헝가리 수도인 페스트에서 체코인들을 싣고 체코 국경절 축제에 오는 기차가 역에 닿는 순간 이 주제를 떠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드보르자크는 뭐 때문에 기차를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그가 제자였던 요세프 미흐리라는 음악가에게 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드보르자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관차의 거대함과 그 신통한 재주가 좋아. 다양한 부품이 수많은 부분을 구성하는데 그 모두가 제각기 중요하잖아. 기관차는 부품들 모두가 각각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가장 작은 나사 하나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 다른 뭔가를 꼭 붙들고 있어. 모든 부품이 목적과 역할이 있고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이런 기관차를 궤도에 올려서 물과 석탄을 공급하고 한 사람이 작은 레버를 움직이면 커다란 지렛대가 움직이기 시작하지. 크고 육중한데도 기관차는 토끼처럼 재빠르게 움직이잖아. 그러고는 드보르자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관차를 내가 발명할 수 있었다면 내가 쓴 교향곡 전부를 포기해도 좋을 텐데. 이렇게 기차를 좋아했던 드보르자크가 자기 동네 프라하의 기차와 이별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던 내셔널 음악원이라고 하는 곳이 선생님 원장으로 좀 와주세요라고 미국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뉴욕에 도착한 드보르자크는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역에 나가본 뒤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광활한 미대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수많은 노선과 새로운 기관차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흥분은 곧 실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라하에서 누구든지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뉴욕은 승차권을 사야지만 플랫폼에 들어가서 기차를 관찰할 수가 있었고 역도 드보르자크가 사는 데서 멀리 있었습니다. 결국 신대륙 기차는 드보르자크의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대신에 드보르자크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 항구에서 출항하는 대륙간 여객선이었습니다. 기차와 여객선은 공통점이 많죠. 신기술의 결정체였고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에 상세한 여객선 시간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드보르자크는 대서양 지도를 구해서 여객선 시간표와 매일 대조해보고 그날 항해 일정을 적었습니다. 프라하 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항구에 나가서 선장들이나 기술자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고국에 보내는 편지에는 지금 쓴 이 편지는 아마도 무슨 항구에 닿는 어디 국적의 배에 실려서 며칠 날 도착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넣어서 친척과 친구들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르자크와 기차 그리고 드보르자크와 미국 하면 뜻밖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소품 중에 유모레스크라는 유명한 곡이 있죠. 사실 드보르자크는 유모레스크를 8곡 남겼고 그 중에서 유명한 유모레스크는 7번을 나타내는 거지만 대부분 드보르자크의 유모레스크 하면 이 7번 곡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곡에 미국 사람들이 좀 우스운 가사를 붙여서 불렀던 것입니다. All passengers will please refrain from flushing toilets while the train is in the station. Darling, I love you. We encourage constipation while the train is in the station. Moonlight always makes me think of you. 이 가사는 열차에서 실제로 방송으로 나왔던 안내문구죠. 옛날 기차에는 화장실에 별도의 뭐라고 하죠? 오물 탱크가 없었고 철로에 그냥 그걸 흘려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정차한 동안에는 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랬고요. 별로 그렇게 즐거운 화제는 아닌데 이 가사를 내가 처음에 드보르자크 유모레스크에 붙여서 노래로 불렀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명인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었죠.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36년, 1939년부터 1975년까지 장장 36년을 대법관으로 재직했던 윌리엄 더글러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 더글러스가 바로 내가 처음 이 안내문구를 드보르자크의 유모레스크에 붙여서 노래했고 그게 이제 친구들이 재밌어 하다가 세상에 퍼져나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확인할 길은 없겠습니다만 법관의 양심을 담았을 테니까 올바른 증언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좀 표정을 바꿔서 좀 정색하고 이제 얘기를 이어나가자면은 드보르자크가 기차를 사랑했다. 이 얘기는 그냥 단지 일화로만 웃고 넘어가기에는 그다지 시원스럽지가 않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시대는 이른바 후기 낭만주의의 전성시기였고 드보르자크는 민족주의 음악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민족주의는 낭만주의의 한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낭만주의의 부분집합이 민족주의입니다. 그리고 후기 낭만주의의 시대는 음악사상 최고의 감정과잉 시기라고 불리죠. 말 그대로 낭만이 익을 대로 익어서 툭 터지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런 시대의 한가운데를 살았던 작곡가가 기차라는 첨단의 물건에 빠졌고 또 그의 작품 일부가 기차의 동력, 다이나믹을 담아내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 그런 사실이 드보르자크의 예술을 오늘날 해석하는데 새로운 빛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차가 상징하는 그 힘과 현대성은 곧이어 20세기에 불어닥칠 모더니즘, 현대성의 가치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13년 파리의 샹젤리제 극장에서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봄의 제전이 초연됐습니다. 그때까지의 기준으로는 음악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음악이었죠. 객석에선 소란이 일어났고 이 이벤트는 전 유럽의 예술계에 육중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스트라빈스키라는 한 작곡가가 만든 개인적인 문화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1905년 파리의 신세대 미술가들이 주최한 전시회 살롱 도톤, 즉 가을 살롱에는 앙리 마티스 같은 신예 화가들이 얼핏 보아선 그림 같지 않은 굉장히 강렬한 또는 다듬지 않은 듯한 거친 그림들을 선보였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그림들에 야수파라는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그 뒤에 마티스의 대표작이 된 1910년의 그림 춤은 3년 뒤에 출연할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연상시키는 힘과 원시성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였던 1909년에는 이탈리아의 시인 마리네티가 프랑스 신문 르피가로의 미래주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마리네티는 이 선언에서 유럽 예술계에 만연했던 보수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제는 예술이 속도를 표현해야 되고 다이나믹한 힘이 용솟음치는 기계 문명의 감각을 강력하게 표현해야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옆나라 프랑스의 신문에 선언문을 낸 걸로 봐서도 국경을 넘어서 전체 유럽 예술계에 던진 도발이었습니다. 이처럼 1910년대 가까이가 되면 유럽 각국 예술계의 신층 그룹들이 그때까지의 시민계급, 부르주아의 성처럼 단단한 예술에 금을 내기 위해서 저마다 약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룹들이 표방하는 문구들은 각기 달랐지만 이들이 노린 표적은 다 같이 부르주아 시민사회의 공고한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세운 방법론은 힘, 다이내믹, 그리고 시민문화의 세련성에 반하는 거칠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다가올 20세기 기술 문명을 예찬하는 미래파, 그리고 문명 이전의 원시성을 찬미한 야수파나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묶였을까요? 그건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문명 이전을 찬미하는 사람이나 새로운 기계 문명을 찬양하는 예술가나 양쪽 모두 형식에 사로잡힌 세련된 시민사회 문화를 타파하고 힘과 다이내미즘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자, 그렇게 주문하는 데서 공통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세기 초반에 원시와 미래는 손을 잡았습니다. 재물을 놓고 춤을 추는 원시인들의 불끈거리는 근육과 힘차게 증기를 뿜는 기관차의 크랭크는 그렇게 동일한 지점을 가리키는 기호가 되었습니다. 드보르자크는 이들보다 한 세대 앞서서 기관차의 힘과 속도에 매혹됐던 미래적인 안목의 예술가였습니다. 물론 드보르자크가 활동한 시대는 미래파도 야수파도 출연하지 않았던 후기 낭만주의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차와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드보르자크의 마지막 교향곡인 9번 신세계에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일악장 종결부의 독특한 원시적인 것 같은 현악기 사용법이나 굉장히 강렬한 리듬, 그리고 3악장에서 달려나가는 듯한 원초적인 느낌의 주제, 그리고 4악장 서두에서 힘이 축적되는 듯한 가속의 그 다이나믹은 이미 한 세대 뒤에 신진 예술가들이 열광했던 방향을 앞장서서 가리키고 있었던 것으로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여기서 바로 이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에서의 주요 부분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음악을 1890년대에 썼던 드보르자크가 만약에 한 세대쯤 뒤에 출연하고 활동했다면 어땠을까요? 드보르자크는 누구보다 앞서서 기관차라는 현대 문물이 가진 힘과 육중함, 기능, 그리고 각 부품들의 유기적인 협력에 매혹된 음악가였습니다. 만약 그가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다면 어쩌면 드보르자크는 체코라는 한 나라의 국민음악가를 넘어서 전 유럽 예술가를 이끄는 선구적인 천재로 인정받지 않았을까요?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해 본 생각입니다. 이 드보르자크가 세상을 떠난 것은 야수파와 미래파가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기 직전이었던 1904년 4월이었습니다. 드보르자크는 62살이었죠. 아직 바람이 찬데도 다른 날처럼 드보르자크는 프라하 기차역에 기차를 보러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독감에 걸렸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사랑이었던 기차가 드보르자크의 수명을 단축시켰던 것입니다. 이 드보르자크 이후에도 기차가 가진 힘과 현대성을 표현한 작곡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프랑스 작곡가 아르투르 오네거가 1923년에 작곡한 퍼시픽 231입니다. 퍼시픽 231이라는 제목은 기관차 모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오네거는 드보르자크처럼 기차 마니아였고 나는 여성이나 말보다도 기차가 좋아. 그런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993년에는 영국 작곡가인 마이클 나이먼이 MGV라는 관현악곡을 발표했죠. 제목은 프랑스의 고속열차인 떼제베에서 가져왔습니다. 떼제베, 영어로는 TGV죠. 이거는 트랭 앙크랑 비테스, 고속열차라는 뜻이고 나이먼의 음악 이름인 MGV는 고속음악, 뮤직 아그랑 비테스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뮤직 at grand velocity 뭐 그런 말이 있나 되나 라는 어쨌든 그런 뜻인데 TGV 노선 중에 떼제베 노선 중에서 파리에서 릴까지 가는 새 노선이 개통된 걸 기념해서 만든 그런 음악입니다. 이 음악도 들어보시겠습니다.